오늘 저녁은 1월 CPI가 발표가 되겠죠? 그에 앞서서 2월 9일 CPI가 리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 조정치가 업데이트가 됐죠. 과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난 연도부터인가요? 1년에 한 번씩으로 이 계정 주기가 짧아졌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YOY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MOM 변화만 이번에 계정 조정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지난 5년간의 MOM이 계절 조정치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YOY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계절 조정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계절 조정이 되면서 데이터 자체가 크게 움직였는데, 보시게 되면 22년 12월 달 3.1로 계산이 됐던 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3개월 연율이 4.3으로 높아졌어요. 헤드라인 CPI도 1.8에서 3.3까지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계절 조정에 대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죠. 다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통계적인 변화죠. 계절 조정 전에 로 데이터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상당히 꺾였었죠. 물가가 이렇게 치솟게 되니까 이번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했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년 연속으로 지금 상반기 부분은 MOM이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높아질 가능성, 그렇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가 꺾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과거 평균으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지난 5년 동안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잖아요. 이 차이는 MOM 조정이 더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11월, 12월 달에는 이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부분에서 물가가 잡히는 게 덜 잡히는 거고 뒷부분에 더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24년도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기대감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 CPI 리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월에서 4월 이 MOM 상승이 이게 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11월, 12월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가인데, 같은 물가라고 하더라도 1월에서 4월은 덜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 게 덜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 다시 플러스해서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 조정을 하는 건데, 이번 결과를 보시게 되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초에 0.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0.2로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물가가 더 떨어져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근원 CPI 보시게 되면 이게 0.31에서 0.28로 낮아지긴 했죠. 마이너스 0.03% 낮아졌지만 10월, 11월 보시게 되면 플러스 해보면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월, 11월과 12월 달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3개월 연율화, 6개월 연율화 많이 따져보잖아요. 근원 CPI 3개월 연율화가 3.21에서 3.25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6개월도 3.3에서 3.34로 큰 변화가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작년하고 이번 달 CPI 개정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서 4월의 변화가 덜 잡힐 수 있는 거고 11월에서 12월 더 많이 잡힐 수 있다. 물가가 똑같이 떨어지더라도 반영이 되는 게 1월에서 4월은 좀 덜 잡히고 11월, 12월은 더 잡힌다. 더 많이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만큼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변화 속에서 특별히 작년과는 큰 차이 없는 정도로 그냥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오게 될 1월 CPI 결과는 사실 작년과 별반 다름없는 계절 조정의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가 잘 잡히더라도
원래 더 잡혔어야 된 부분인데 그게 조금 반감된 거고, 이 반감된 부분은 올해 11월, 12월 달 하반기에 들어서 이게 더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계절 조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CPI 결과 저녁에 나오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뭐 연휴 기간이라 해서 살펴보진 못했죠.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장기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보면 30년물 입찰 수요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낙찰 금리가 4.36%, 뭐 WI 거래 금리와 2bp 트레이드스로 났습니다. 상당히 더 낮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이고요. 직간접을 포함한 입찰 수요가 직전 달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흐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받아가는 비중이 뭐 12월 달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찰률은 2.4, 6개월 평균이 2.38이니까 뭐 평균 수준에서 응찰이 됐고요. 말씀드리지만 응찰률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저가로 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찰률이 입찰 수요에 영향을 지대하게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 소폭 늘어나고 있는 부분, 남은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건 좋지 않죠. 그럼에도 14.8인데 6개월 평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직접 입찰자는 좀 떨어졌습니다. 6개월 평균이 17.7인데 현저히 낮게 떨어졌죠. 그에 비해 간접 입찰자 해외 수요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되겠죠. 6개월 평균 65%보다 상회해서 크게 70%까지 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입찰 수요 나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찰이 초장기물 30년물 입찰이 9일날 CPI 개정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 금리는 이렇게 강한 수요의 영향을 받지를 못했었고요. CPI 개정이 어떻게 될지 뭐 시장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던 그런 입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내용을 갖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또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결국 금리와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근거로 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가 몇 달 전인가요? 3개월 전에 한번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중립금리 얘기가 한창일 때, 그리고 텀 프리미엄, 특히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텀 프리미엄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호환마마가 두려운 채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환마마라는 거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글쎄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중립금리라는 이유를 들고 그 금리를 거꾸로 결정하려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이 중립금리가 뭐냐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텀 프리미엄도 솔직히 좀 깊게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따라서 저는 이 생산성이라는 부분도 중립금리 텀 프리미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생산성을 측정한다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지금이야 뭐 노동 생산성을 계산할 때 뭐 GDP에다가 취업자 수를 나누든지 뭐 근로시간을 나누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냐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는 얘기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결국 이 중립금리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배경이 생산성 향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저는 생산성이라는 건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장기 추세로 쭉 그어보면 매우 상관관계가 높고요. 인구가 특히 노동 가능 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늘고 GDP가 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반대면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국회예산처의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입니다. 이게 노동이 줄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느냐 주냐, 특히 노동 생산 인구가 느냐 주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고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죠.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아까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야 한다라는 반대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식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취업자 수가 늘면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당연합니다. 이 노동 생산성을 계산하는 식이 취업자를 나누잖아요. GDP에다가 취업자를 나누면 노동 생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면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동 생산성에는 나쁘지만 부정적이지만 잠재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요인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도 계산이 되고 이렇게도 계산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 지금 연구 논문에 의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에 대한 다양한 경제 계량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 OECD 국가별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핵심은 노동 연령대가 가장 중요하다. 30세에서 64세의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 얘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 생산성 향상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동 생산성이 좀 늘어났다. 이 얘기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과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증했다가 주춤하면서 하락하죠.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까지 동일합니다. 이걸 장기 추세선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상관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타난 이 변동성조차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죠. 노동 생산성과 생산 가능 인구의 이런 상관관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게 분기별 변화율을 나타냈는데요. 4분기가 2.7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절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상승률 고점이 예전에 비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지표에 대해서 단순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했다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특정한 추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이때 높았고 이때 낮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전 뚜렷한 패턴이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변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AI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 증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타난 변동성조차도 이게 생산 가능 인구의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어요. 노동 생산성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반등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땐 코로나 이후 변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이게 뚜렷하게 글쎄요. AI 산업혁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의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높긴 합니다만 지금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생산성 향상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글쎄요, 이렇게 의미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주장은 아니다. 중립금리 자체도 사실 논쟁이 많고 정확하게 계산이 어려운 부분인데 생산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 구조고 특히 생산 연령 인구, 여기서의 인구 변화인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반등하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의 영향에 따른 노동 생산성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원에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에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AI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성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1차 산업혁명 이후 굵직한 산업혁명이 많았지만 사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건 1차 산업혁명이 가장 파급력이 컸고 점차 그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생산성은 인구와 밀접한, 특히 생산 가능 인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뽑아보면 매우 동일한 상관관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늘고 인구가 줄면 생산성이 줄고 GDP가 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 AI라는 특별한 상황이 좀 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먼 미래에 아직은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고 게다가 지금 현재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은 생산 가능 인구 장기 추세,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고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취업자 수가 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GDP에서 취업자를 나누는 게 노동 생산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라는 근거 자체가 글쎄요, 좀 납득이 좀 어렵고 더 나아서 중립금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사실상 계산과 정확한 의미를 따지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으로 모호한 근거를 대서 중립금리를 높게 잡아서 금리가 높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글쎄요, 딱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 떠나서 지금 높아진 생산성 향상 위치가 과거 글쎄요, 고점 대비 현저히 낮은 변화 수준이고 게다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한 추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전 뚜렷한 패턴도 없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 변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해석돼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늘고 생산성이 늘고 생산 가능 인구도 늘면서 하락하고 주춤하는 모습까지 동일하게 나오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까지 동일합니다. 현재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AI가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상쇄되는지 다양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획일화하고 단순화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